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옛 이모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아주 옛날 꽃다운 나이의 청년 의원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윤도길이라 불리던 이 젊은이는 스물도 되기 전에 의술에 뛰어난 재주를 보였으나 그 재능에 교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윤도길의 스승 김상원은 제자의 빼어난 재주를 기특히 여겼으나 그 오만함을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스승은 도길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도길아, 내 의술은 뛰어나지만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법을 배우지 못했구나. 내 의술이 진정 사람을 구하는 법이 되게 하려면 세상을 더 보고 배워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17살의 나이에 윤도길은 행랑을 꾸려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스승의 말씀대로 백성들 사이에서 참된 의술을 익히고자 함이었습니다. 가을의 끝자락 보름달이 밝게 비추는 밤이었습니다. 윤도길은 등에 약재 보따리를 짊어지고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영남 지방으로 향하는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 다리가 후들거렸으나 다음 마을까지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문득 앞쪽에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윤도길은 고개를 들어 멀리 보니 어떤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여보시오, 잠시 기다려 주시오. 앞에 있던 사람은 윤도길의 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윤도길이 달빛에 의지해 보니 그 사람은 몸을 돌려 무언가를 꺼내는 듯했습니다. 이내 불빛이 환하게 밝혀졌고 윤도길은 기뻐하며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친절하구나. 나를 위해 길을 밝혀주다니. 윤도길이 빠르게 걸음을 옮겨 그 사람에게 다가갔을 때 불빛이 꺼졌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는 검소한 도포를 입은 25 남짓한 사내였습니다. 허리에는 칼집이 보였고 등에는 큰 보따리를 메고 있었습니다. 그 사내는 묵묵히 윤도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윤도길이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윤도길입니다. 보아하니 우리 같은 방향으로 가는 듯하여 밤길을 함께 가면 어떨까 하여 불러 세웠습니다. 사내는 윤도길을 잠시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저는 정한수라 합니다.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윤도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안동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쪽은요? 정한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안동으로 가신다고요? 그곳은 최근 큰 홍수가 났다고 들었습니다. 그곳에 무슨 일로 가십니까? 윤도길은 등에 메고 있던 약재 보따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떠돌이 의원입니다. 홍수 후에는 병이 돌기 마련이죠. 그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치료하려 합니다. 정한수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윤도길도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정한수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윤도길은 그 침묵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정 선생님도 안동으로 가시는 길입니까? 정한수는 고개만 끄덕일 뿐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계속 걸어가는데 문득 멀리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도길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 선생님, 혹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정한수는 또다시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윤도길은 소리가 나는 방향을 살펴보니 큰 길에서 벗어난 곳이었습니다. 그는 소리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뒤돌아보니 정한수가 다시 무언가를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상적인 노란 불빛이 아닌 이상하게 푸른빛을 띤 불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 불도 꺼졌습니다. 정 선생님, 소리가 저쪽에서 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은데요. 윤도길은 정한수가 따라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달빛 아래 한 여인이 땅에 앉아 신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신음소리는 듣는 이의 뼛속까지 파고드는 듯했습니다. 윤도길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도움 요청 소리는 왜 이리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가? 너무 애절하구나. 윤도길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자 서둘러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가씨, 어찌 되셨습니까? 저는 의원입니다. 어디 다치셨나요?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윤도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달빛 아래서도 빛나는 듯했고 그 눈빛에 윤도길은 이상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마치 온몸에 벼락이 내리친 듯한 감각이었습니다. 여인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자님, 제 이름은 홍설입니다. 친정으로 가던 길에 발을 삐끗하여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청하고 있었죠. 윤독일은 홍설의 시선에 온몸이 뜨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홍설 아가씨, 걱정 마십시오. 제가 상처를 살펴봐도 괜찮겠습니까? 약주를 가지고 있으니 닦아드릴 수 있습니다. 홍설은 이 말을 듣고 살짝 한숨을 내쉬더니 자신의 치마를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윤독일의 눈에 눈부시게 하얀 발목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홍설의 발을 살펴보았으나 어떤 상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윤독일은 홍설과 매우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갑자기 홍설은 치마를 더 높이 들어 윤독일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윤독일은 당황하여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무심코 홍설의 다리에 손이 닿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차가운 옥처럼 매끄럽고 차가웠습니다. 홍설은 윤독일의 당황한 모습을 보고 웃음을 지었습니다. 왜 그리 부끄러워하시나요? 나를 원하지 않으신가요? 윤독일은 말문이 막혀 그 자리에 선 채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홍설의 행동에 심장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홍설은 갑자기 땅에서 일어나 윤독일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윤독일은 차가운 손이 자신의 얼굴을 쓰다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눈을 꼭 감았습니다. 홍설은 은밀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여 윤독일의 입술에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홍설은 갑자기 고개를 들었고 윤독일은 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그의 생명력을 빨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윤독일이 놀라 눈을 떴을 때 홍설의 모습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불꽃 같은 빨간 눈을 가진 괴물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흡입력은 괴물의 입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윤독일은 공포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갑자기 홍설의 괴물 모습에 놀라 밀치다 강한 충격에 날아갔고 윤독일은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일어서서 보니 정한수가 손에 칼을 들고 멀지 않은 곳에 서 있었습니다. 윤독일은 정한수를 향해 달려가며 외쳤습니다. 정 선생님, 빨리 도망치세요. 저것은 귀신입니다. 윤독일은 정한수를 지나쳐 달렸지만 정한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윤독일은 황급히 돌아와 정한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정 선생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도망치세요. 방금 강한 충격으로 날아간 홍설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정한수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애처롭게 말했습니다. 공자님, 어찌 이리 거칠게 저를 대하시나요? 정한수는 갑자기 칼을 뽑아 홍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홍설은 정한수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한수가 칼을 휘둘렀지만 칼은 홍설의 몸을 그대로 통과해버렸습니다. 홍설은 돌아서서 정한수를 바라보며 웃음 지었습니다. 공자님, 평범한 칼로는 저를 해칠 수 없답니다. 정한수는 냉소를 지으며 품에서 삼각형으로 접힌 노란 부적을 꺼냈습니다. 그는 칼로 자신의 손바닥을 베어 피를 내고 그 피를 부적에 묻혔습니다. 순간 강렬한 붉은 불꽃이 치솟았습니다. 정한수는 그 붉은 불꽃으로 칼을 달구고는 말없이 홍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홍설은 정한수의 행동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주받을 도사놈. 홍설은 순식간에 푸른 연기로 변해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정한수는 재빨리 불타는 칼을 연기 속으로 던졌습니다. 고통스러운 비명소리와 함께 푸른 연기가 있던 자리에 불이 타올랐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 윤독일은 정한수를 따라 불이 타던 자리로 갔습니다. 정한수가 땅에서 칼을 빼냈을 때 불이 탄 자리에는 검은 자국이 아닌 더러운 무릉덩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그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정한수는 말했습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안동에 도착한 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길을 재촉했습니다. 밤새 걸어 다음날 아침 두 사람은 안동에 도착했습니다. 안동은 정말로 홍수의 흔적이 역력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높은 곳으로 피신해 있었습니다. 윤독일과 정한수는 우선 쉴 곳을 찾아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제서야 정한수는 지난밤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정한수는 과묵한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을 아꼈던 이유는 그들이 있던 곳이 안동과 가까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안동은 홍수로 인해 원한과 비탄이 가득한 곳이 되었고 그런 곳에는 항상 요괴들이 모여들기 마련이었습니다. 윤독일처럼 떠들썩하게 다니는 젊은이는 요괴들의 표적이 되기 쉬웠습니다. 어젯밤 우리가 만난 것은 호난이라는 요괴였습니다. 젊고 혈기왕성한 남자의 정기를 빨아먹는 악독한 존재죠. 윤독일은 정한수의 말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 구해준 정한수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정 선생님은 도사이신가요? 정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천하를 떠돌며 요괴를 퇴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동의 홍수 이후 모여든 요괴들을 없애기 위해 왔죠. 윤독일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정 선생님, 혹시 어젯밤에 불을 피웠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처음 봤을 때와 나중에 봤을 때 모두 다른 색의 불이었습니다. 정한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 불은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불은 요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소리를 따라갔을 때 저는 이미 요괴가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 후 윤독일과 정한수는 안동에서 병든 사람들을 돌보며 많은 이들을 치료했습니다. 윤독일은 정한수의 의술이 자신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적과 주문을 사용한 치료법은 윤독일에게 신비로운 것이었습니다. 윤독일은 정한수에게 자신을 제자로 삼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정한수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윤독일의 진심 어린 마음에 감동하여 결국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의술만으로는 사람을 완전히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게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까지 치료해야 진정한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이네. 이렇게 하여 윤독일은 정한수를 따라 전국을 돌아다니며 병자를 치료하고 요괴를 퇴치하는 일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10여 년 동안 두 사람은 조선 팔도를 누비며 수많은 사람들을 구했고 많은 요괴들을 물리쳤습니다. 여정 중 윤독일은 강원도 어느 마을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이설안이었는데 그녀는 마을의 의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윤독일은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뛰어난 의술에 반해 마음을 주게 되었습니다. 정한수는 윤독일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독립할 때가 된 것 같구나. 내 마음이 이곳에 머물고 싶어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윤독일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직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스승님과 함께하는 여정이 즐겁습니다. 정한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인생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 내가 이제 한 곳에 머물며 의술을 베풀 때가 왔다. 이설안 아가씨는 좋은 배필이 될 것이다. 윤독일은 스승의 말씀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는 이설안에게 청혼하였고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윤독일은 이설안의 고향에 정착하여 의원을 차렸습니다. 결혼식 날 정한수는 윤독일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비단 주머니였는데 그 안에는 특별한 부적과 비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평생 모은 비법이다. 내가 앞으로 의술을 베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명심하거라. 이 비법은 오직 사람을 구하는 데만 사용해야 한다. 윤독일은 눈물을 흘리며 스승에게 깊이 감사했습니다. 정한수는 결혼식 후 홀연히 사라졌고 윤독일은 다시는 그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윤독일은 마을에서 존경받는 명의가 되었습니다. 그와 이설아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고 두 아들과 한 딸을 두게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윤독일이 의원에서 환자를 보고 있을 때 낯선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그 노인은 흰 수염을 길게 기르고 있었고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오랜만이구나, 독일아. 윤독일은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알아챘습니다. 그는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스승님, 정한수 스승님. 정한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독일은 스승을 안내하여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이설안과 아이들도 정한수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윤독일과 정한수는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한수는 지난 세월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요괴를 퇴치하며 전국을 돌아다녔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 은퇴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지. 윤독일은 스승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정한수의 모습은 분명 나이 들어 보였지만 그 기운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스승님,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정한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나는 너에게 마지막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 왔다. 정한수는 주변을 살피더니 손을 들어 공중에 무언가를 그렸습니다. 순간 주변의 공기가 멈춘 듯했고 윤도길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 밤을 기억하느냐? 윤도길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그날 밤 너를 노렸던 것은 호난이 아니었다. 윤도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무엇이었습니까? 정한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은 귀녀였다. 호난보다 더 강력하고 위험한 존재, 바로 귀신 여자이지. 그리고 정한수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귀녀는 죽지 않았다. 윤도길은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한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시 그 귀녀를 완전히 물리칠 수 없었다. 단지 일시적으로 약화시켰을 뿐이었지. 그리고 그 귀녀는 지난 세월 동안 힘을 회복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 귀녀가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정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그 귀녀는 복수를 위해 너를 찾고 있을 것이다. 윤도길은 가족을 걱정하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한수는 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 상자 안에는 귀녀를 완전히 물리칠 수 있는 비법이 있다. 하지만 이 비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하다. 어떤 대가입니까? 정한수는 슬픈 눈빛으로 윤도길을 바라보았습니다. 너의 모든 기억을 잃게 될 것이다. 나와 함께했던 여정, 이설한과의 만남, 그리고 가족과의 시간까지. 윤도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모든 소중한 기억을 잃는다는 것은 너무나 큰 대가였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정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귀녀는 너의 기운과 연결되어 있어. 그 연결을 끊기 위해서는 너의 과거 기억을 모두 잃어야 한다. 윤도길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기억을 모두 잃는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귀녀를 물리칠 수 있다면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다음 보름까지. 그때 귀녀가 완전한 힘을 되찾고 나타날 것이다. 윤도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깊이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보름이 다가오는 동안 윤도길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보냈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주고 이설한과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보름 전날 밤 윤도길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정한수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비법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제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기억을 잃는 것도 감수하겠습니다. 정한수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선택이다. 하지만 내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무엇입니까? 정한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피부는 점점 창백해지고 눈은 깊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윤도길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스승님, 나는 정한수가 아니다. 내 진짜 이름은 천년도사라고 불리운다. 나는 수백 년 동안 이 세상을 떠돌며 요괴를 퇴치해왔지. 윤도길은 충격을 받았지만 곧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는 스승이 자신을 해치려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에게 이제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천년도사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한때는 너처럼 평범한 의원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귀녀에게 쏘가 모든 것을 잃었지. 그 후로 나는 요괴를 퇴치하는 도사가 되었다. 그리고 너를 만났을 때 너의 순수한 마음에 이끌려 제자로 삼았다. 내가 요괴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은 내 생명력에서 나온다. 그리고 이제 내 생명이 다해가고 있어. 나는 마지막 남은 힘으로 귀녀를 완전히 물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내 도움이 필요하다. 윤도길은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의 스승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 귀녀를 물리치려 했던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도와드려야 합니까?
보름날 밤 윤독일과 천년도사는 그들이 처음 만났던 산길로 향했습니다. 밝은 달빛 아래 두 사람은 귀녀를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너의 기운을 찾아서 반드시 올 것이다. 천년도사가 말한 대로 곧 안개 속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홍설의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이전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오랜만이구나, 도사야. 그리고 윤독일, 내가 그리웠다. 홍설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독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윤독일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귀녀군요. 더 이상 사람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홍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너는 그저 약한 인간일 뿐이야. 천년도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다. 천년도사는 품에서 붉은 부적을 꺼냈습니다. 그는 부적에 자신의 피를 묻히고 공중에 던졌습니다. 부적은 불꽃으로 변해 홍설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홍설은 비명을 지르며 연기로 변해 피했습니다. 천년도사는 윤독일에게 속삭였습니다. 지금이다. 내가 준 상자를 열어라. 윤독일은 품에 간직했던 작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푸른 빛을 내는 구슬이 있었습니다. 그 구슬을 손에 쥐고 귀녀가 가까이 오면 그녀의 가슴에 밀어 넣어라. 윤독일은 구슬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강한 에너지가 자신의 몸을 통과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홍설은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천년도사를 향해 날카로운 손톱을 뻗었습니다. 도사는 이를 피하지 못했고 가슴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스승님. 윤독일이 외쳤지만 천년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 말고 계획대로 해라. 내 생명은 이미 다했다. 홍설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윤독일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제 너의 차례야, 윤독일. 내가 너의 생명력을 모두 빨아들일 거야. 그리고 너의 가족도 마찬가지로. 윤독일은 분노로 가득 찼지만 차분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홍설이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홍설은 천천히 윤독일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손이 윤독일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걱정 마. 고통 없이 끝낼게. 그 순간 윤독일은 재빨리 구슬을 꺼내 홍설의 가슴에 밀어 넣었습니다. 홍설은 비명을 질렀고 그녀의 몸에서 푸른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홍설의 몸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진짜 모습은 말라비틀어진 노파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녀의 비명소리와 함께 윤독일은 의식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억이 하나둘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윤독일이 눈을 떴을 때 그는 낯선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깨어나셨어요. 그의 부인 이설안이 미소를 지으며 방에 들어왔습니다. 윤독일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설안의 얼굴에 슬픔이 스쳤지만 그녀는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이설안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병으로 기억을 잃으셨어요. 윤독일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푸른 구슬 모양의 자국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무엇입니까? 윤독일입니다. 당신은 이 마을에 존경받는 의원이세요. 윤독일은 혼란스러웠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비록 기억은 없었지만 이설안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윤독일은 다시 의원으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몸은 의술을 기억하고 있었고 이설안과 아이들의 도움으로 그는 조금씩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몇 달 후 윤독일은 의원 뒤뜰에서 이상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도포와 함께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독일아,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일 것이다. 귀녀는 완전히 사라졌고 너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것이다. 비록 내가 나를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나는 항상 너를 지켜볼 것이다. 내 마음의 선함과 용기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부디 평안한 삶을 살기 바란다. 정한수. 윤독일은 편지를 읽고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정한수라는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 이름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그 후 윤독일은 가끔 꿈에서 노인의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그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고 윤독일은 그 꿈에서 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조선시대 한양 남대문 근처에 한상필이라는 이름의 큰 포목상이 있었습니다. 한상필은 왕실에도 비단을 납품할 정도로 사업이 번창했고 전국 각지에 점포를 두고 있었죠. 풍채 좋은 얼굴에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어 많은 상인들과 교류하며 한양에서 손꼽히는 부상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한상필의 본처 윤소정은 양반가의 딸로 태어났으나 집안이 몰락하여 상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뛰어난 지혜와 행실을 갖추어 가문을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소정은 물 흐르듯 편안한 미소와 고유한 지혜로 집안을 다스려 하인들조차 그녀를 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부인, 이번에 공주님 혼례복 주문이 들어왔다오. 우리 집 명성이 더 높아질 것 같소. 여보, 그것 참 좋은 소식이군요. 하늘이 우리 집에 복을 내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소정의 얼굴에는 늘 평온한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집안 살림을 꾸려가면서도 늘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상필의 첩정연하는 한양에서 유명한 기생 출신이었습니다. 연하는 왕족조차 그녀의 춤을 보기 위해 기다릴 정도로 빼어난 미모와 예술적 재능을 가졌습니다. 그녀의 고운 눈매와 가녀린 허리는 많은 남성들의 꿈속에 나타났죠. 그러나 연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계산과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한상필의 첩이 된 후에도 그녀는 늘 자신의 지위를 높이기 위한 계략을 꾸미고 있었죠. 나리, 오늘은 제가 새로 배운 춤이 있어요. 보시겠어요? 연하는 늘 한상필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래, 연하야. 너의 춤은 언제 봐도 좋구나. 한상필은 연하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곤 했습니다. 소정과 연하는 각각 딸을 낳았습니다. 소정의 딸은 한아름, 연하의 딸은 한매화라 이름 지었죠. 두 아이는 태어난 날짜가 한 달 차이밖에 나지 않았고 자라면서 놀랄 만큼 비슷한 외모를 가졌습니다. 마치 한 붓으로 그린 그림처럼 닮아 있어 한상필조차도 가끔 혼동할 정도였습니다. 아버님, 제가 아름이에요. 매화가 아니에요. 아름이는 종종 아버지에게 자신의 정체를 확인시켜야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두 소녀는 16 꽃다운 나이가 되었습니다. 두 소녀 모두 아름다운 외모를 지녔지만 성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아름은 어머니 소정을 닮아 단아하고 지혜로웠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글 공부와 바느질을 했고 어머니를 도와 가사를 배웠습니다. 아름의 섬세한 손길로 짠 비단은 왕실에까지 알려져 칭찬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늘 단정한 옷차림에 예의 바른 말투로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아름아, 내 솜씨가 날로 좋아지는구나. 어쩌면 그렇게 섬세한 손길을 가졌니? 스승들도 아름의 재능에 감탄했습니다. 반면 한매화는 어머니 연하를 닮아 활달하고 자유분방했습니다. 그녀는 규방에 앉아 있기보다는 바깥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구경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새로운 춤을 배우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즐겼고 화려한 옷을 입고 거리를 거닐며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시장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에서 온 상인이 가져온 새로운 비단 이야기를요. 매화는 늘 새로운 소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양에는 박도윤이라는 부유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개의 보석상을 운영하며 큰 부를 쌓았고 예조판서 김상원과 인척관계였기에 그 영향력은 더욱 컸습니다. 박도윤의 아들 박준영은 뛰어난 외모와 학식을 갖추었으며 일찍이 과거에 급제하여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였습니다. 준영아, 내가 이제 혼기가 차았으니 좋은 집안의 교수를 찾아야 할 때가 되었다. 박도윤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아직은 학문에 정진하고 싶습니다. 준영은 아직 결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의 정월대보름, 한양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거리마다 형형색색의 등불이 걸렸고 사람들은 저마다 소원을 비는 풍등을 날렸습니다. 아름과 매화도 기다리던 축제를 보기 위해 몰래 외출했습니다. 언니, 저기 봐요.
저 풍등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매화는 들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인파에 휩쓸려 두 자매는 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매화는 사람들 틈에서 빠져나오려다 우연히 박준영과 마주쳤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준영이 매화를 부축했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을 본 준영은 그 자리에서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매화의 생기 넘치는 미소와 반짝이는 눈동자는 그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비님. 매화도 준영의 단정한 모습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준영은 그녀의 생각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아버지에게 그 아가씨에 대해 이야기했고 박도윤은 아들의 간절한 마음을 보고 중매인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아버님, 그 아가씨는 꿈에서나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제발 그 집안을 알아봐 주십시오. 그래, 내 아들의 마음을 외면할 수 없구나. 한상필의 딸이라고 했지. 내일 중매인을 보내겠다. 중매인이 한상필의 집을 찾아왔을 때 정연아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박준영 같은 인물이 자신의 딸을 원한다는 소식은 그녀에게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런 좋은 제안 당연히 받아들이죠. 연아는 즉시 승낙했습니다. 그러나 한매화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매화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이미 최서준이라는 젊은 시인과 깊은 사랑에 빠져 있었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이미 임신을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미 서준 오라버니와 매화는 울먹이며 고백했습니다. 연아는 이 말을 듣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 못된 계집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연아의 비명이 집안을 울렸습니다. 연아는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눈에 음험한 빛이 스쳤습니다. 내 언니 아름이를 대신 시집가게 하자. 3달 후 친정에 올 때 너와 바꿔치기 하면 될 것이다. 너희는 얼굴이 너무 닮았으니 아무도 모를 거야. 매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언니가 어떻게 동의하겠어요? 내가 지금 그런 걸 따질 처지냐. 우리 집안의 체면이 달린 문제다. 연아는 곧장 한상필을 찾아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이 혼사가 가업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고 한상필은 고민 끝에 동의했습니다. 방법이 없구나. 이 혼사는 우리 가문에 너무 중요하다. 한상필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인 윤소정이 이 계획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즉시 한상필의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여보, 어찌 이런 끔찍한 일을 허락하십니까? 우리 아름이는 결백한 처녀인데 어찌 그 아이에게 이런 짐을 지울 수 있습니까? 한상필은 아내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것은 가문의 미래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요. 본부인 소정은 분노와 절망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첩인 연화에게 돌아섰습니다. 당신의 딸이 저지른 실수인데 어찌 내 딸이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까? 양심이 있으십니까? 연화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윤마님,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이로운 일입니다. 아름이도 좋은 집안으로 시집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제 딸의 인생을 희생시켜 당신 딸의 잘못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부인 소정의 항의는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충격으로 쓰러져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딸 아름은 어머니의 병상을 지키며 날마다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느 날 밤, 아름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는 괜찮을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한 일 반드시 갚아주겠습니다. 드디어 혼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름은 붉은 혼례복을 입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마음속에는 냉정한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이 혼사가 그들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박가문에 도착한 아름은 혼례식을 치렀습니다. 준영은 붉은 베일 너머로 보이는 신부의 그림자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그는 대보름밤에 만난 그 활기찬 아가씨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신방에서 준영이 아름의 붉은 베일을 벗겼을 때 그는 아름다운 얼굴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에게서는 조용하고 깊은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그가 축제에서 만난 소녀의 생기발랄함과는 달랐습니다. 아가씨, 정월 대보름밤에 우리가 만났던 것을 기억하시오. 준영이 물었습니다. 아름은 잠시 놀란 눈으로 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매화를 원했던 거구나.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나으리. 첫날 밤 아름과 준영은 깊은 정을 나누었습니다. 아름의 순수한 아름다움과 지혜로운 말투는 준영을 매료시켰습니다. 그녀의 섬세한 손길과 따뜻한 눈빛은 준영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몸이 하나가 되었을 때 준영은 그녀의 맑은 눈에서 깊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촛불 아래 드러난 그녀의 순백한 피부는 마치 달빛을 머금은 것 같았고 그녀의 부드러운 숨결은 준영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꿈꾸던 그 이상입니다. 준영은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아름은 그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혼인 후 사흘째 되는 날, 신부는 친정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아름이 한 가문으로 돌아왔을 때 연하는 서둘러 한매화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빨리 준비해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첫 부인인 연하는 딸의 옷을 정리하며 재촉했습니다. 그날 밤 박준영은 아내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습관적으로 아내의 등을 감쌌을 때 무언가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준영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매화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날이 무슨 말씀이신지. 거짓말 마시오. 내 아내의 등에는 작은 점이 있었소. 당신에게는 없군요. 사실 아름은 첫날 밤에 일부러 준영에게 자신의 등에 있는 작은 점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 계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고 진실이 밝혀질 순간을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매화는 결국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울며 사정 전말을 이야기했습니다. 준영은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속임을 당하다니. 그날 밤 준영은 아버지 박도윤에게 사실을 알렸고 다음 날 박도윤은 한상필과 정연아를 관아에 고소했습니다. 관아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한상필과 정연아는 관아 아래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이것은 오해입니다. 저희가 어찌 감히 박가문을 속이겠습니까? 한상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판사는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증거가 명백하니 더 이상의 변명은 소용없소. 한상필과 정연아는 각각 곤장 30대에 처한다. 곤장이 내려치는 소리가 관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연아는 첫 번째 곤장의 비명을 지르며 기절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병석에 눕게 되었고 며칠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매화는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비통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최서준을 찾아갔지만 그는 이 일이 알려지자 이미 떠난 후였습니다. 서준 오빠. 한매화는 텅 빈 방 앞에서 쓰러져 울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 가져온 결과를 직면해야 했습니다. 한편 박준영은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오히려 한아름에 대한 깊은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혼인 첫날 만났던 그녀의 모습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녀의 지혜와 강인함 그리고 순수한 아름다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느 날 준영은 아름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정원의 연못가에서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봄바람에 흩날리는 그녀의 머리카락은 마치 검은 비단 같았습니다. 아름씨. 준영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강인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겪은 일들에 대해 미안하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보낸 그 밤을 잊을 수가 없소. 당신의 지혜와 품격 그리고 그 순수한 마음이 내 가슴에 깊이 새겨졌소. 아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나으리, 저는 이미 흠이 있는 몸입니다.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요. 내게는 당신만 있으면 충분하오. 아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진정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아름은 준영의 든든한 내조자가 되어 그의 학문과 관직 생활을 지원했고, 준영은 그녀를 깊이 존중하고 사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박준영은 높은 관직에 올랐고, 아름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한매화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외딴 사찰에서 삶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옛날 평양 외곽의 마을 용담리에 한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35의 나이에도 아직 장가를 가지 못한 이 총각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홀로 살면서 밭농사를 지어 겨우 끼니를 이어가고 있었죠. 매서운 겨울바람이 마을을 휘감던 어느 날, 총각은 자신이 정성껏 기른 무와 배추를 지게에 지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그의 굵은 손은 추위에 갈라져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 정직한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장터의 한쪽 구석에서 그는 어린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추위에 떨고 있는 한 과부를 발견했습니다. 과부의 창백한 얼굴과 누더기 옷자락 사이로 비치는 하얀 살결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부인 괜찮으십니까? 총각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과부가 고개를 들었을 때 총각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토록 소박한 옷자락 아래 감춰진 과부의 얼굴은 마치 달빛에 물든 수련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녀의 깊은 눈동자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어려 있었지만 그 아름다움은 가릴 수 없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날이 너무 춥습니다. 저희 집에서 몸을 녹이시죠. 과부는 잠시 망설이다 총각의 선한 눈빛에 마음을 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작은 초가집으로 향하는 길에서 총각은 과부의 가녀린 어깨가 떨리는 것을 느끼며 자신의 더벅머리 아래 열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한 총각은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방 안이 따뜻해지자 과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던 누더기 옷 아래로 드러난 하얀 목덜미와 가냘픈 손목은 마치 봄날의 매화꽃 같았습니다. 저는 함경도에서 온 과부입니다. 이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맑은 샘물같이 청아했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시어머니가 저희 모자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친정을 찾아갔으나 흉년으로 모두 굶어 죽었다 했습니다. 총각은 과부의 슬픈 눈동자를 바라보며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부인, 원하신다면 당분간 이곳에 머무르셔도 좋습니다. 과부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총각의 집에서 지내며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은 과부는 마치 천상의 선녀처럼 아름다웠습니다. 28배 나이에도 그녀의 하얀 피부와 우아한 자태는 누구나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을 만큼 매혹적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달아올랐습니다. 아이가 잠든 후 총각과 과부는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숨결이 차가운 겨울 밤 공기에 하얗게 어려방 안의 안개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제가 뭐라도 드릴까요? 총각이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과부는 말없이 미소를 지으며 그의 거친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총각의 손길이 과부의 차가운 손을 감쌌을 때 그는 자신의 심장이 마치 북소리처럼 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에게 기대어 한밤의 추위를 견뎠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로 얽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총각과 과부는 서로에게 더 깊은 정이 들었습니다. 총각은 과부의 환한 미소를 볼 때마다 가슴이 떨렸고 과부는 총각의 따뜻한 마음씨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혼인을 결정했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이들의 혼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이장은 과부의 아름다움에 질투와 욕망을 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이 마을에 있다는 사실이 못마땅했습니다. 이장은 과부를 차지하기 위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총각이 채소를 팔러 장에 나간 사이 이장은 과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누구십니까? 과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다, 이장이다. 관청에서 새로 온 주민의 신원을 확인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다. 문 좀 열어보게. 과부는 의심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장은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은전 몇 잎을 꺼내 과부에게 건넸습니다. 이 돈을 받고 내 여자가 되어주게. 그 농부보다 내가 더 잘 대해줄 수 있네. 이장의 눈빛이 과부의 몸을 탐욕스럽게 훑었습니다. 과부는 크게 분노하며 은전을 던졌습니다. 이장님, 제발 자중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겠습니다. 소리를 지르면 네가 북쪽에서 남편을 독살하고 도망쳤다고 관청에 고발하겠다. 누구를 믿겠나? 이장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장의 위협에 과부는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방에서 놀던 아들이 나와 상황을 보고 어머니를 돕기 위해 나무 막대기를 들고 이장을 내리쳤습니다. 이 녀석! 이장은 화가 나서 아이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아들아! 과부는 아들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장에게 달려들어 얼굴을 핥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장은 과부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이 천한 년, 오늘 내가 내 버릇을 고쳐주마. 그의 거친 손이 과부의 가슴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총각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비가 올 것 같아 우산을 가지러 집에 들렀다가 이장이 자신의 아내와 의부사들을 괴롭히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총각은 즉시 이장을 집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이장은 나이가 많아 총각의 상대가 되지 못했고 금세 얻어맞고 도망쳤습니다. 싼 것들 감히 내게 대들다니 두고 보자. 이장은 피 묻은 입술을 닦으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총각은 이장이 보복할까 걱정했지만 과부와 아들이 다치지 않은 것에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이장은 마을 건너편에서 불량배들을 데려와 총각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그들은 총각을 무자비하게 폭행했고 결국 그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과부는 남편의 죽음을 목격하고도 소리내어 울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장이 자신을 찾을 것을 알고 아들과 함께 집안의 장작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이장은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과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과부가 도망쳤다고 생각하고 떠났습니다. 이장이 떠나자마자 과부는 아들과 함께 비밀리에 관청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도 당시 평양부사는 정의로운 관리였습니다. 그는 과부의 사연을 듣고 즉시 포졸들을 보내 이장을 체포했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총각의 죽음에 분노하여 관청으로 몰려가 이장의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부사는 조사 결과 이장이 세금을 횡령하고 마을 사람들의 토지를 강탈한 증거도 찾아냈습니다. 결국 이장은 사형에 처해졌고 과부는 아들과 함께 총각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에 대한 애정과 감사함을 잊지 않고 그의 무덤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은 편히 쉬세요. 나쁜 이장은 벌을 받았습니다. 과부는 남편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부는 재혼하지 않고 아들을 키우는 데 전념했습니다. 아들은 총각의 성을 따라 이름을 바꾸고 용담리에서 자랐습니다. 세월이 흘러 15해가 지났습니다. 젊은 사냥꾼으로 성장한 아들은 어머니의 정성으로 훌륭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냥을 잘했고 잡은 짐승과 기른 채소를 팔아 어머니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모자는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젊은 사냥꾼이 도성에 가서 짐승 가죽을 팔던 중 한 스님이 고깃집 앞에서 서성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님이 고기를 구걸하는 모습이 이상했지만 젊은 사냥꾼은 호기심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고깃집 주인은 스님에게 중들은 보통 고기를 먹지 않는데 당신은 왜 고기를 찾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스님은 웃으며 고기는 입으로 들어가고 부처는 마음에 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고깃집 주인이 화를 내며 스님의 옷깃을 잡고 염치 없는 놈 관아에 끌고 가겠소 라고 했습니다. 젊은 사냥꾼은 이 광경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 앞으로 나섰습니다. 주인장, 그 고기값은 제가 내겠습니다. 스님을 풀어주십시오. 고깃집 주인은 돈을 받고 스님을 놓아주었습니다. 스님은 고기를 먹은 후에도 젊은 사냥꾼에게 감사의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물었습니다. 젊은이,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왜 나를 도왔소? 불교에서는 인연을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인연이 있나 봅니다. 젊은 사냥꾼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스님은 젊은 사냥꾼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그를 따라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인연이 있다면 내가 그대에게 한 가지 부귀영화를 선사하리다. 스님께서 부귀영화가 있다면 이렇게 굶주리지 않았을 텐데요. 젊은 사냥꾼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스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대의 선한 마음을 알아봤소. 오늘 아침 도적의 소굴을 지나다가 그들이 오늘 밤 부자 대감의 막내 아들을 납치할 계획을 세우는 것을 들었소. 그대가 이 소식을 대감에게 전하면 크게 보답받을 것이오. 젊은 사냥꾼은 궁금해했습니다. 스님은 왜 직접 가지 않으십니까? 출가한 사람에게는 부귀영화가 무의미하오. 오직 마음의 평안과 지족만이 중요하죠. 마음의 평안과 지족이란 무엇입니까? 스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면 평안하고 가진 것에 만족하며 구속 없이 살면 지족이오. 젊은 사냥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부귀영화보다 악인의 계획을 막는 것이 중요하니 말씀하신 대감에게 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스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대감의 집에 감시가 심하니 그가 운영하는 남쪽 주막에서 기다리시오. 정오쯤 그가 식사하러 올 것이오. 젊은 사냥꾼은 고개를 끄덕이고 채소를 팔아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술집에 도착한 젊은 사냥꾼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대감을 기다렸습니다. 정오가 되자 대감이 수행원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젊은 사냥꾼은 대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감님, 제가 진귀한 물건이 있는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대감은 호기심에 젊은 사냥꾼에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물건인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따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대감은 젊은 사냥꾼을 뒷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젊은 사냥꾼은 스님에게서 들은 납치 계획을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대감은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자네, 우리 집에 잠시 들러볼 수 있겠나? 지금은 가능합니다만 해가 지기 전에는 돌아가야 합니다. 어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좋소, 그럼 먼저 가시오. 젊은 사냥꾼이 가려하자 대감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채소는 팔았소? 아직 못 팔았습니다. 내가 모두 사주리다. 대감은 하인에게 명령했습니다. 젊은 사냥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정도 채소는 많아야 30냥입니다. 그 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대감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같은 정직한 사람이 좋구려. 그날 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든 시각 5명의 검은 그림자가 대감의 저택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집 구조를 잘 아는 듯 곧장 막내 아들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저택 내부를 잘 알고 있었을까요? 바로 한 달 전에 고용된 마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내부자로서 도적들에게 정보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도적들은 막내 도령을 납치해 큰돈을 요구할 계획이었으나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병사들이었습니다. 저택 안팎에서 횃불이 밝혀지고 그들은 포위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무기를 갖고 있었지만 수적 열쇠로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정보를 준 마부는 자신이 발각될까 두려워 도주했습니다. 대감은 도적들을 잡은 후 젊은 사냥꾼에게 크게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보내 젊은 사냥꾼의 집을 찾아냈고 며칠 후 시장에서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대의 채소는 이제부터 모두 내 술집에서 매입하겠소. 얼마나 가져오든 모두 사겠소. 젊은 사냥꾼은 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 후로 그의 채소는 빠르게 팔리고 좋은 가격을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젊은 사냥꾼이 대감과 가까워진 것을 알고 모두 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젊은 사냥꾼은 마을 사람들의 좋은 채소만 골라 술집에 팔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아낌없이 버렸습니다. 대감은 이 소식을 듣고 젊은 사냥꾼의 성실함에 더 감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감은 젊은 사냥꾼에게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내 저택에 귀한 손님을 모시겠네. 내일 정오에 다시 오게나. 젊은 사냥꾼은 어머니께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과부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아, 신중히 처신하거라. 권세 있는 자들의 호의에는 늘 대가가 따르는 법이다. 다음 날 젊은 사냥꾼은 대감의 저택을 찾았습니다. 화려하게 꾸며진 대청마루에서 그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젊은 여인을 만났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이 아가씨는 내 조카며 피난 중이요. 이름은 비밀로 해야 하네. 대감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귀한 집안의 교수였으나 반역 혐의를 받은 집안에서 도망쳐 왔소. 내가 그녀를 맡았지만 관원들의 눈이 많소. 자네 같은 충직한 사람이 그녀를 돌봐주길 바라오. 젊은 사냥꾼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그녀를 자네 아내로 맞아주게. 물론 형식적인 혼인일 뿐이요. 관원들의 추적이 사라지면 그녀는 본가로 돌아갈 것이요. 그동안 자네에게 큰 보상을 약속하지. 젊은 사냥꾼은 의심이 들었지만 대감의 권유에 눌려 승낙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께 상황을 설명했고 과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동의했습니다. 며칠 후 조용한 혼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신부는 끝까지 얼굴을 보이지 않았고 첫날 밤에도 방 안의 횃불을 모두 끄고 어둠 속에서만 남편을 맞았습니다. 제 얼굴에 흉터가 있어 부끄럽습니다. 낮에는 절대 보지 마세요. 신부가 속삭였습니다. 젊은 사냥꾼은 그녀의 부탁을 존중했고 매일 밤 어둠 속에서만 그녀를 만났습니다. 신부는 아름다운 목소리와 지혜로운 말로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젊은 사냥꾼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그저 운명에 쫓기는 불쌍한 여인일 뿐입니다. 신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젊은 사냥꾼은 아내에게 깊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신비로운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새벽 전에 사라졌다가 해질녘에 돌아왔고 낮에는 결코 얼굴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부는 며느리에 대해 의심했지만 아들이 행복해 보이자 침묵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밤 젊은 사냥꾼이 잠든 틈을 타 몰래 촛불을 켠 과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신부의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과부 자신을 닮아 있었습니다. 과부는 떨리는 손으로 신부의 목덜미에 있는 작은 흉터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과부 자신도 가진 흉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과부는 대감의 저택을 찾아갔습니다. 대감님, 그 여인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과부가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대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러날 때가 되었군요. 사실 그녀는 당신의 쌍둥이 여동생의 딸입니다. 과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제 여동생이라니요. 저는 외동딸이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흉년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은 쌍둥이 중 하나를 다른 마을로 보내 살릴 수밖에 없었죠. 그 아이가 자라 결혼했고 그 딸이 바로 당신 며느리입니다. 과부는 매우 놀랐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바로 전 이장이었소. 관아에서 처형당하기 전 그는 딸을 내게 맡겼습니다. 이장의 원한이 딸에게 미칠까 두려워 비밀로 한 것이요. 과부는 이장의 딸, 즉 자신의 조카와 아들이 결혼했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이장이 자신의 여동생과 결혼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장의 부인은 3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 그는 당신과 당신 여동생이 똑같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그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어. 그는 당신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당신과 같은 여인을 갖고 싶었던 것이요. 그날 밤 과부는 며느리에게 진실을 밝혔습니다. 두 여인은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며느리는 마침내 자신의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이모님, 저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제 아버지가 이모부를 죽였다는 사실이. 용서해 주세요. 과부는 조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란다. 운명이 우리를 이렇게 엮어놓은 거야. 젊은 사냥꾼은 아내의 정체를 알게 되었지만 이미 그녀에게 깊은 사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더욱 소중히 여겼고 그들 사이에 태어난 아들은 과부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옛날 시골 깊은 산골짜기 울창한 소나무 숲이 우거진 태두산에는 호국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이 절은 고려시대 몽골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기도를 올리던 곳으로 그 영험함이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호국사는 그 규모가 웅장하고 불단이 장엄하여 전국에서 불자들이 찾아오는 명소였죠. 특히 관음전에서 소원을 빌면 자식 점지에 특히 영험이 있다 하여 많은 여인네들이 찾아왔습니다. 넓은 법당과 정갈한 요사체,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이 절은 마치 속세와 단절된 별세계와 같았습니다. 이 호국사에는 정수라는 젊은 스님이 있었습니다.
정수는 갓난아이 때 절 문 앞에 버려진 것을 주지 스님이 거두어 키웠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이마에 붉은 점이 있어 불가의 인연이 있다 하여 정수라는 법명을 받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불경을 읽고 불도를 닦았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죠. 매일 새벽 예불부터 저녁 예불까지 정수는 언제나 가장 먼저 법당에 나타났고 가장 늦게 나갔습니다. 그의 불경 독송 소리는 맑고 청아하여 듣는 이의 마음을 정화시켰고 그의 참선 자세는 바위처럼 단단하여 많은 스님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비록 절에 많은 여인들이 드나들었지만 정수는 16살이 되도록 여인들과 말 한 번 나눠본 적 없이 뒤편 선방에서 수행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성인이 되어가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꽃이 만발한 때였습니다. 산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은 향기로웠으며 젊은 정수의 마음에도 어떤 설렘이 피어나는 듯했습니다. 그날 정수는 처음으로 혼자 탁발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도원 스님과 함께 가기로 했으나 도원 스님이 갑자기 배탈이 나서 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정수야, 혼자 가기 어려우면 내일 다시 가도 되느니라. 주지 스님의 말씀에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스님. 제가 혼자 다녀오겠습니다. 이 또한 수행의 일부라 생각합니다. 사실 정수는 속으로 무척 긴장했습니다. 평생 산속에서만 자란 그에게 바깥 세상은 두렵고 낯선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탁발이란 절에 공양할 쌀을 비롯한 양식을 얻기 위해 민가를 돌아다니는 것인데 정수는 지금까지 항상 선배 스님들의 뒤를 따라다니며 염주만 굴리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행자로서 이 또한 극복해야 할 과제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등에 탁발 바구니를 짊어지고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꼬불꼬불한 산길을 따라 내려가면서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정수가 산을 절반쯤 내려왔을 때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봄철에 흔히 있는 소나기가 오려나 보다 했는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이내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거세졌고 천둥 소리가 산골짜기를 울렸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찌하지? 정수는 황급히 가까운 마을로 향했습니다. 빗속에서 눈에 띈 고풍스러운 기와집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의 삼배 장삼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대문 너머에서 부드러운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를 피하려는 중이옵니다. 잠시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대문이 열리고 나온 젊은 여인은 정수를 보자마자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런, 스님께서 오셨군요. 비를 맞고 서 계시니 어서 들어오십시오. 그녀는 갓 20을 넘긴 듯했으나 그 자태가 매우 고왔습니다. 수려한 이목구비의 백옥 같은 피부 그리고 맑고 영롱한 눈동자는 마치 연꽃이 피어오르는 듯한 아름다움을 지녔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숙인 채 들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비가 와서 잠시 비를 피하고자 했습니다. 아닙니다. 스님께서 오신 것은 인연이 있어서겠죠. 마침 저녁 준비를 하고 있으니 함께 드시죠. 비도 이렇게 많이 내리니 그치기 전까지는 여기서 쉬어 가십시오. 그녀의 이름은 경옥이었습니다. 스스로 소개하기를 작년에 남편을 잃고 홀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외란 때 의병으로 나가 전사했다 하니 아마도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정수가 경옥의 집에 들어서자 은은한 향이 그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것은 정수가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은은하고 달콤한 향기였습니다. 절에서는 맡아볼 수 없었던 세속의 향기였죠. 스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옥은 정수를 사랑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은 정갈했고 창문 너머로는 단정한 정원이 보였습니다. 비가 정원의 꽃들을 적시고 있었고 그 모습이 어찌나 아름답던지 정수는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경옥은 정수에게 차를 대접했고 이내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듯 유연하고 아름다웠으며 말소리는 맑은 시냇물처럼 청아했습니다. 저녁을 함께 한 후에도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빗소리는 더 거세졌고 천둥과 번개도 잦아졌습니다. 스님, 오늘 밤은 여기서 묵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비를 맞고 산을 오르시다가는 큰일 날 것입니다. 경옥은 정수에게 하룻밤 묵어가기를 권했고
정수는 어쩔 수 없이 그녀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작은 사랑방에 누운 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개구리 울음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더 크게 흔든 것은 경옥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어찌 홀로 살까? 그리고 여인들은 밤에 어떤 모습으로 잠을 자는 것일까? 16살의 정수에게 이런 생각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는 수없이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부처님 말씀의 탐심은 고통의 근원이라 하셨으니 나는 이 마음을 다스려야 하리라. 하지만 호기심은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1000번도 넘게 금강경과 화엄경 구절을 외웠지만 경옥의 아름다운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한 번만 보고 오자, 아무도 모를 테니. 아니, 그래서는 안 돼. 부처님께서 보고 계시니. 마침내 정수는 침상에서 일어나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마음의 갈등이 심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수행자로서의 도리를 지키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속적인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가야겠다. 정수는 그렇게 자신을 속이며 방을 나섰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뒤편 화장실로 향하는 길에 그는 경옥의 방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방에서는 희미한 등불빛이 새어나왔고 그 빛은 마치 그를 유혹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마구 뛰었고 손은 떨렸습니다. 방문 앞에 서서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창호지 창문에 작은 구멍을 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희미한 등불 아래 경옥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얇은 옷 이불을 덮고 있었는데 그 윤곽을 통해 그녀의 아름다운 몸매가 그대로 드러나 보였습니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은 베개 위에 흩어져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붉은 앵두 같았고 까만 눈썹은 초승달처럼 우아했습니다. 정수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방에서는 은은한 향내가 흘러나왔고 그 향은 정수의 정신을 아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방문을 살며시 밀었고 문은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정수는 발끝으로 조심스레 경옥의 침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깊이 잠들어 있었고 그녀의 입술이 살짝 벌어져 있었습니다. 옷이불은 그녀의 한쪽 어깨를 드러내고 있었고 그 아래로 부드러운 살결이 엿보였습니다. 그녀의 숨결은 너무나 고요하여 마치 그림 속의 인물처럼 보였습니다. 정수는 이성을 잃고 경옥의 옆에 조심스레 누웠습니다. 그녀의 향기가 더욱 강하게 그를 감싸왔고 그는 마치 꿈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경옥의 어깨에 살짝 손을 대었습니다. 그 순간 경옥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스님, 이게 무슨 행동이십니까? 경옥은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촛불 아래 그녀의 얼굴은 마치 진노한 천신처럼 보였습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이런 행동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당장 나가십시오. 정수는 놀라서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의 온몸이 떨렸고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화끈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옥님. 제가 잠시 미혹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정수는 그 자리에서 웅크린 채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깨달았고 이대로 절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경옥은 차갑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마치 구름 사이로 달이 비치듯 그녀의 얼굴에 온화함이 돌아왔습니다. 정수 스님, 당신은 아직 어리고 세상을 모르는군요. 하지만 불도를 닦는 분이 이렇게 쉽게 유혹에 넘어가면 어찌 성불할 수 있겠습니까? 정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시험을 하나 해보겠습니까? 정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옥의 얼굴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따뜻하면서도 어딘지 신비로웠습니다. 무슨 시험입니까? 금강경을 외워보세요. 한 글자도 틀리지 말고. 정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금강경은 그가 매일 독송하던 경전이었으니까요.
그는 수행자의 의무를 회복하는 기분으로 즉시 경전을 외기 시작했습니다. 여시아문 일시불제 사위 국 기수급 고독원.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날 밤 정수는 금강경을 제대로 외울 수 없었습니다. 경옥의 모습이 자꾸 그의 눈앞에 아른거렸고 그 향기가 그의 정신을 흐트러뜨렸습니다. 그는 여러 번 더듬거리고 말았습니다. 몇 번이나 같은 구절에서 실수했고 때로는 앞뒤 문맥이 맞지 않게 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경옥이 갑자기 금강경을 완벽하게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독경 소리는 마치 종소리처럼 맑고 청아했습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박자도 완벽했습니다. 그녀가 독경을 마칠 때까지 방 안에는 마치 신성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젊은 여인이 금강경을 완벽하게 외울 수 있는 것일까요? 더구나 그녀는 과부라고 했으니 불가의 수행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경옥은 경전을 다 외우고 나서 말했습니다. 스님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불도를 깨닫고 싶다면 마음을 다잡고 수행에 정진하십시오. 그때가 되면 다시 만나겠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절실히 느꼈고 진정한 수행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경옥님, 어떻게 하면 제가 진정한 수행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경옥은 정수를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전을 외우고 의식을 행하지만 그 마음이 욕망에 휘둘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음을 비우고 모든 중생을 자비롭게 대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그날 이후 정수는 호국사로 돌아와 더욱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그는 경옥을 잊을 수 없었고 그녀를 다시 만나기 위해 정진했습니다. 그의 수행은 이제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깨달음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한 달 후 그는 다시 경옥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탁발을 핑계로 삼지 않고 솔직하게 그녀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경옥은 그를 반갑게 맞이했지만 또 다른 시험을 내밀었습니다. 이번에는 화엄경의 한 구절을 해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이 구절에 대해 자신이 배운 대로 해석했습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환상, 물거품과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번개와 같으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합니다. 경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자적 해석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정수는 다시 생각했지만 더 깊은 해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경옥은 완벽한 해석을 들려주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무상하고 실체가 없습니다. 꿈은 깨면 사라지고 환상은 실제하지 않으며 물거품은 터지면 없어지고 그림자는 본체가 없으며 이슬은 아침 햇살에 증발하고 번개는 순간적으로 사라집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집착하지 말고 모든 것이 변화하고 사라짐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입니다. 정수는 그녀의 해석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그녀의 지혜에 놀랐고 더욱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10번의 만남 동안 경옥은 매번 다른 시험을 내고 정수는 실패했습니다. 5번째 만남에서는 관음보살의 32응신에 대해 물었고 6번째 만남에서는 선종의 공안을 풀게 했으며 7번째 만남에서는 8만대장경의 구성을 묻기도 했습니다. 9번째 만남에서는 6조 해능의 본래 무일물에 대한 해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번째 만남에서 경옥은 마지막 제안을 했습니다. 정수 스님, 진정 나를 원한다면 대종사가 되십시오. 온 나라가 존경하는 고승이 되면 그때 당신을 맞이하겠습니다. 정수는 화가 났습니다. 그동안의 만남과 시험이 모두 헛된 것처럼 느껴지는군요. 정수는 다시 말했습니다. 그건 수십 년이 걸릴 일입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저를 속인 것이군요. 10년이 지나면 당신은 이미 노인이 되어 있을 텐데 그때 저를 맞이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경옥은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상하게도 세월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몇 년이 문제되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이란 기다릴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깨달음을 얻는다면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내적인 아름다움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수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경옥의 외모에 반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녀의 지혜와 내면의 아름다움에 더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진정한 대종사가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정수는 호국사로 돌아와 전보다 더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그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경전을 읽고 참선했습니다. 세속적인 욕망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깨달음만을 위해 정진했습니다. 정수야, 너는 요즘 달라진 것 같구나. 무슨 일이 있었느냐? 주지스님이 물었습니다. 정수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경옥과의 만남, 그리고 자신의 부끄러운 행동과 그녀의 시험에 대해 숨김없이 고백했습니다. 주지스님은 오랫동안 말없이 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정수야, 내가 세속의 유혹에 흔들린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 유혹을 통해 깨달음의 길을 찾았으니 이 또한 인연이로다. 그 여인은 범상치 않은 분인 듯하구나. 내가 너를 특별히 지도하마. 그날부터 다른 스님들은 정수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빛이 더 맑아졌고 행동은 더 겸손해졌으며 수행은 더 열정적이 되었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탁발을 나가지 않았고 오로지 수행에만 전념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고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20해가 지난 후 경옥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 정수를 찾아왔을 때 정수가 그녀에 대한 욕망을 초월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경옥은 자신의 본래 모습인 관세음보살로 변화합니다. 경옥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마침내 찾아온 듯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빛나기 시작했고 그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더 고귀해지더니 마침내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진 관세음보살의 장엄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온 법당이 황금빛 광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은 자신이 왜 경옥의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설명합니다. 내가 전생에 나의 제자였으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나는 너의 깨달음을 위해 경옥의 모습으로 나타나 너를 시험했노라. 정수는 그제서야 모든 것이 관세음보살의 화연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에게 더 큰 겸손과 자비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정수는 불법에 정통해졌고 그의 살법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단순한 교리의 전달이 아니라 깊은 깨달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기에 듣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옛날 남쪽 봉화마을에는 김도현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28 나이에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홀로 된 도현은 가난한 살림에도 누구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도현아, 이번에 우리 큰딸 시집 보내는데 너도 장가들 때가 됐지 않느냐? 내 아는 중매쟁이 한 분 소개해 줄까? 이웃집 박 노인의 말에 도현은 쓴웃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박 어르신. 제가 가진 것도 없는데 무슨 장가를 간다고 그러십니까? 먹고 살기도 바쁜데요. 그래도 사람이 짝이 있어야지. 나이 30 코앞인데 이대로 홀로 늙을 셈이냐? 때가 되면 좋은 인연 만나겠죠. 제 처지에 서두를 것 없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와 함께 그의 마음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도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가정을 꾸리고 싶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처지에 누구를 만나 평생을 함께하자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망설임이 컸습니다. 도연은 답답한 마음에 한 잔의 술을 마시고 뒷산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밤, 그는 문득 앞쪽에서 움직이는 인형을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여승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깊은 밤에 여승이 홀로 다니다니. 호기심이 생긴 도연은 여승의 뒤를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여승은 숲속으로 들어가더니 숨겨진 작은 암자로 향했습니다. 도연이 암자 근처에 다가갔을 때 그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암자 안에는 여승과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승은 갑자기 비수를 꺼내 남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여승은 차갑게 웃으며 남자의 주머니에서 돈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내가 내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로는 부족하지. 하지만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겠구나. 도연은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우연히 살인 현장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발밑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며 소리가 났고 여승은 즉시 밖을 향해 경계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누구냐, 나오너라. 도연은 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승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다 보았느냐? 저는 그저 지나가는 길이었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거짓말 마라. 내 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여승은 비수를 들고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도연은 뒤로 물러나며 말했습니다. 스님, 살인은 큰 죄입니다. 관아에 가서 자수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자수? 그럼 내 목숨은 어찌 되겠느냐? 나는 살고 싶다. 내가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도연은 위험을 느끼고 재빨리 주변에 있던 나뭇가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여승이 비수를 휘두르자 도연은 간신히 피하며 나뭇가지로 여승의 손을 쳤고 비수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도연은 재빨리 비수를 집어들고 여승을 향해 겨누었습니다. 더 이상 움직이지 마십시오. 제발 진정하시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승은 잠시 도연을 노려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대는 착한 눈을 가졌구나. 내 이야기를 들어주겠느냐? 도연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승은 천천히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이름은 홍매화라고 합니다. 나는 원래 여승이 아니었소. 평양 감사의 집에서 친모로 일하던 여인이었죠. 매화의 이야기는 도연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평양 감사 이석현의 집에서 일하던 중 그의 아들 이태준에게 욕보임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이태준은 매화를 범한 후 자신의 악행이 드러날까 두려워 매화를 노비로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매화는 필사적으로 도망쳤고 암자에 숨어 여승의 옷을 입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죽인 저 자는 이태준의 하인 강복만이요. 그가 나를 찾아내어 다시 끌고 가려 했소. 나는 그저 살고 싶었을 뿐이요. 도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매화의 눈에서는 진실된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방금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사연은 안타깝습니다만 그래도 사람을 죽였으니 그럼 나를 관아에 넘기겠소. 그렇게 되면 나는 고문을 당하고 결국 죽게 될 거요. 내가 이태준과 맞선다면 어떻겠소? 평양 감사의 집안과 맞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소. 도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매화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조선의 법이 항상 공정하지는 않았고 권력 앞에서는 힘을 잃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를 풀어주시오. 내가 가진 돈은 모두 당신에게 드리겠소. 이제 나는 멀리 떠나 새 삶을 살고 싶을 뿐이요. 매화가 말을 마치자마자 갑자기 그녀의 옷이 흐트러지며 어깨가 드러났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하얀 피부가 빛났고 도연은 당황하여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돌아서시오? 내 모습이 그리 보기 싫소.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은 정말 특이한 사람이구려.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도연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매화는 옷을 바로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놓아준다면 나는 당신에게 영원히 감사할 것이오. 어쩌면 당신의 아내가 될 수도 있소. 도연은 매화의 제안에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웠고 그의 마음은 외로움에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도덕적 신념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매화 씨, 당신의 상황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죽인 것은 큰 죄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화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내일 밤 이 암자에서 다시 만나겠소. 그때까지 당신의 답을 기다리겠소.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의 마음은 갈등으로 가득 찼습니다. 매화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녀는 정말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인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도연은 마을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양 감사의 아들 이태준이 마을에 와서 도망친 여인을 찾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여인이 자신의 비녀를 훔쳐 달아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여인은 키가 크고 눈매가 날카롭소. 누구든 그녀의 행방을 알려주면 후하게 상을 내리겠소. 도연은 이태준의 모습을 보고 즉시 알아챘습니다. 매화의 이야기가 사실이었습니다. 이태준의 눈에는 교활함과 잔인함이 서려 있었고 그의 말투에는 거짓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다시 암자로 향했습니다. 매화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저는 당신이 올 줄 알았어요. 이태준이 마을에 왔습니다. 당신을 찾고 있어요. 매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어디로도 갈 수 없게 되었네요. 그는 나를 찾아내고 말 거예요. 도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매화 씨,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제가 당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매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인가요? 저 같은 여자를 당신은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 주셔야 합니다. 더 이상의 살인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매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합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나는 새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연과 매화는 그날 밤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멀리 경상도 지역으로 가서 작은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도연은 그곳에서 작은 주막을 열었고 매화는 그의 아내로서 함께 일했습니다. 매화는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음식 솜씨가 뛰어났고 손님들을 대하는 방식도 우아하고 정중했습니다. 주막은 점차 번창했고 그들은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새 삶을 살게 되었어요, 도연 씨. 매화는 종종 도연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도연은 매화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나날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나그네가 주막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매화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평양에서 오신 분 아니십니까? 매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그네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평양 감사댁에서 일하던. 매화는 즉시 그를 주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도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얼마 후 매화가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눈에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괜찮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는 저를 다른 사람과 혼동한 것 같아요.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었어요. 도연은 안심했지만 그날 밤 나그네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급히 떠났다고 했지만 도연의 마음에는 의심이 생겼습니다. 매화 씨, 그 나그네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매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는 그저 다른 곳으로 떠났을 뿐이에요. 도연은 매화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몇 주 후 도연은 우연히 마을 뒷산에서 신선한 흙으로 덮인 자리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누군가가 최근에 파헤쳤다가 다시 메운 듯했습니다. 도연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매화에게 물었습니다. 매화 씨, 정직하게 말해 주십시오. 그 나그네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매화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는 이태준의 사람이었어요. 저를 찾아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가 돌아가면 우리의 평화로운 삶은 끝나게 될 거였어요.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 그를. 저는 약속을 지키려 했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그는 돈을 요구했고 만약 우리가 거절하면 이태준에게 알리겠다고 했어요. 저는 단지 우리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매화를 사랑했지만 그녀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매화 씨,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관아에 가서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합니다. 안 돼요. 그러면 저는 처형될 거예요. 제가 당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모든 상황을 설명하면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매화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요.
이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공정하지 않아요.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매화를 사랑했지만 그녀의 범죄를 더 이상 눈감아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결심했습니다. 매화 씨, 저는 관아에 갑니다. 당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공정한 재판을 요청할 것입니다. 매화의 눈에 공포가 서렸습니다. 저를 사랑하신다면 제발 그러지 마세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살인은 없어야 합니다. 도연이 집을 나서려는 순간 매화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제 이야기를 모두 들어주셨으니 이제는 제가 당신 이야기를 들을 차례예요. 도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정의롭게 살려고 하나요? 왜 그렇게 법과 도덕을 중요시하나요?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런가요? 아니면 당신 부모님이 억울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은 아닌가요?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매화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불의의 희생자였죠. 그들은 양반의 땅에서 농사를 짓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처형되셨어요. 그 양반의 이름은 이석현이었어요. 도연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석현은 평양감사, 즉 매화를 찾고 있는 이태준의 아버지였다. 어떻게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태준이 저에게 모든 것을 말했어요. 그는 당신의 가족에게 한 일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더 많은 것도요. 매화는 서랍에서 오래된 금태가 둘러진 비녀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제가 훔쳤다는 비녀예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비녀가 아니고 이것은 증거입니다. 증거라니요. 이 비녀 안에는 이석현이 왕에게 반역을 꾀한다는 내용의 편지가 숨겨져 있어요. 이태준은 저를 범한 후 제가 우연히 이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저를 없애려 한 거예요. 도연은 비녀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비녀 끝부분을 돌리자 작은 공간이 드러났고 그 안에는 접힌 종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저는 당신의 부모님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난 후 당신을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복수심에 불타 당신을 이용하려 했어요. 하지만 당신을 알게 된 후 제 마음이 변했어요. 저는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고 이 비밀을 숨겼어요.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이제 그 진실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화는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평양으로 가서 이 증거를 왕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이석현과 이태준은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도연과 매화는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비녀 속의 편지를 가지고 관아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편지의 내용이 드러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이석현과 그의 아들 이태준은 체포되어 신문을 받았고 그들의 반역 음모가 밝혀졌습니다. 도연의 부모님은 이석현이 토지를 빼앗기 위해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처형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제 정의가 실현되었군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살인자입니다. 매화가 슬프게 답했습니다. 도연은 매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히고 당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매화는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법정에서 그녀는 자신이 이태준에게 당한 일, 도망친 이유, 그리고 어떻게 강복만과 나그네를 죽이게 되었는지 털어놓았습니다. 놀랍게도 재판관은 매화의 상황을 고려하여 관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1년간의 유배형을 선고받았지만 도연의 청원으로 그 형은 집행유예되었습니다. 당신은 자유의 몸입니다, 매화 씨. 도연이 말했습니다. 매화는 눈물을 흘리며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자유롭지 않아요. 제가 한 일들이 항상 저를 따라다닐 거예요. 우리는 함께 그 짐을 나눠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도연과 매화는 고향인 남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작은 주막을 열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그들을 바라보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성실함과 선함에 감동받았습니다. 매화는 자신의 과거를 회개하며 마을의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도연은 공정한 거래와 정직한 사업으로 주막을 번창시켰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매화가 말했습니다. 진실이 항상 승리하는 법이죠.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진실과 용서 속에서 평화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도연과 매화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여생을 보내며 그들의 이야기는 섬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전해 내려갔습니다. 옛 이모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가운데 동그라미를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알림이 옵니다. 다음 동영상과 추천 영상도 재미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